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이야기를 해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대만이 오프닝에서 10월 수출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수출 전체 액수가 우리나라 수출 전체를 앞질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출을 하면 뭐 물량하고 액수 두 가지로 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와, 네, 뭐 대만은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도 협소한 분야가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편중된 게 사실인데 예.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경제가 호황이라는 기사들은 좀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냐면요. 네. 저도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러운데 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대만 정부에서 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너무 호황이어서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려고요. 예. 오,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46만 원인가 48만 원인가 뭐 환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50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돌려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민생지원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예. 일정 액수를 다 돌려드리겠다. 예. 그 이유는 세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대부분 그럼 법인으로부터 걷어들인 법인세, 세금이겠네요. 그리고 법인이 돈 많이 버니까 연봉 올랐으니까 또 소득세,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경제적으로 뭐 수출입 동향도 있고 물량도 있을 테니까 네. 뭐 수입 인지 수입 등등 뭐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네. 그럼 경제 성장률은 도대체 얼마를 찍은 거냐 얘네들이. 그렇죠. 궁금하네요. 예. 2025년도의 경제 성장률 최종치는 아마 세상에 5%가 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요. 네. 이게 우리랑 딱 비교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0%대 경제 성장률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차인데. 목표를 1%막 세우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1분기에 얼마 성장 대만이 했냐면요. 5.45% 했고요. 2분기는 4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8% 찍었고요. 3분기에는 예상치가 6% 정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7.64%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의 행정원 추계로는 아무리 봐도 우리 이번에 4% 후반이나 5% 초반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최종치가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아직 남았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대만 중앙은행은 9월 달에 예측한 게 4.55%인데 6월 달에 예측치가 우리 경제 성장률 3% 찍을 것 같습니다 해서 환호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기 지나고 4.5로 올라갔고 한 분기 만에 1.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연말까지 가면 이거 거의 5%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야, 성적표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런 성적표는 그럼 반도체 때문이겠죠?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정말 특이한 산업이에요. 이제는 이제 전통 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캐캐묵은 요소가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시설 투자로 기간 산업처럼 돼버렸는데. 맞아요. 여전히 반도체는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AI에다가 로봇 그리고 IoT 뭐 국방 첨단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급성장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공급해주고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존재는 대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로 가지고 여기까지 치고 올라온 거고요. 물론 대만이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대만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전체 수출 물량의 30% 정도는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보면요. 자동차 관련한 게 5%, 그다음에 IoT 물건이라고 분류되는 게 5%. 이거는 백색 가전뿐만 아니라 각종 전기 기기들이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대만에는 폭스콘이라는 굴지의 또 회사가 있잖아요. 이게 또 한 25%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반도체 관련 회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수출을 다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해 반도체 공화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IoT나 스마트폰, 뭐 자동차도 요즘에는 다
반도체가 필수니까요. 네.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전통 제조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 제조업의 느낌이 있잖아요. 기간 투자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IoT도 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산업 구조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 대만을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만이 우리랑 경쟁하는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경제 성장률을 5%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만의 이거는 잠재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이런 수치인데 그럼 이런 수치가 달성됐다는 건 지금 대만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월화수목 금금금이란다는 거예요. 풀리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오전에 일찍 와, 밤에 야간 근무도 해줘, 주말 근무도 해줘, 특근 수당 줄게 하면서 정말 풀리 돌리는 거예요. 예,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의 AI 반도체 특히 반도체들을 공급을 하려면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거의 90% 조금 안 되는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를 대만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나라가 이렇게 과부하 상태로 경제를 가동한다는 건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한 국가의 산업 생태계에 의존하는 구조 네.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특히 대만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큰 나라잖아요. 그러면 뭔가 공급처 다변화 이거는 조금이라도 제조를 해본 사람들은 기본꼴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승은 아나운서랑 제가 자동차 회사 설립했는데 네. 중요 부품을 한 협력사로부터만 납품한다? 그러다가 그 협력사 화재 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렇죠. 부품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2개, 3개를 가동하게끔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대만만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대만이 5% 찍었다는 건 네. 거기에서 못 가는 물건들만 우리가 줍줍 담아도 다시 2%, 3% 이상 예. 갈 수 있다라는 확정적 증거가 이미 대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국 경제도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대만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딱 하나 우리가 이제 대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네. 대만이 이걸 남주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TSMC, UMC 이런 대만의 굴지의 파운드리 회사들 뭐 이런 것들만 지켜보고 있는데 대만이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는 걸 보고 네. 안 되겠다. 우리가 파운드리 만드는 회사가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걸 하겠다는 기업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어디냐 하면 폭스콘이에요. 폭스콘 폰 만들다가 이제 반도체를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네. 폭스콘의 경영진들이 우리는 AI 기반 파운드리 회사가 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 새로운 분야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로봇도 파운드리로 어떤 반도체를 만들어줄 회사가 있어야 되고 네.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폭스콘이 만드는 회사가 돼보겠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해보겠다라고 나섰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만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분야에 3파전 4파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대만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국 입장에선 이제 TSMC 아니면 UMC 가려다가 못 간 회사들 우리 삼성이나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 좀 발주 좀 해주세요. 이거 기다리고 있었던 타이밍인데 그것마저 대만이 싹 걷어가겠다는 거죠. 대만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더 키우겠다. 오히려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또 확장을 하면서 산업을 더 키워가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반도체가 어느 정도로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는가? 대만의 반도체는 어느 수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AI 반도체가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가 진짜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이건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요. 슈퍼 사이클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반도체라는 건 경기를 탑니다. 네. 갑자기 우리가 전기, 전자 제품들을 한번 싹 교체하고 나면 네. 바로 매년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 산 노트북, 새로 산 가전제품 이거 교체 주기에 맞물려서 또 그리고 기업들도 서버를 증설하거나 교체를 했는데 그 서버의 수명이 다 됐을 때 또 대규모 교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클에 맞춰서 또 반도체들 수요가
크게 올라오고 하는데 슈퍼사이클은 그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수요들이 다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런 기기들도 이제 사게 돼버렸네. 이런 서비스를 누려야 되다 보니까 새로운 반도체 칩의 수요가 더 증가했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최근이 그렇죠. 눈 굴리기처럼. 네, 맞습니다. 전체 코어는 그대로 있고 네. 가지고 있으면서 더 커지는 부피를 늘려간다는. 그런데 요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주기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네. 더 짧아지고 있고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2025년 내내 슈퍼사이클 구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고요. 예. 이거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반등할 기미로 바뀌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보이는 게 이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반도체 수요를 늘려왔고 그리고 많은 정부에서 10대 인프라 구축 사업을 10대. 예. AI 기반을 다 넣어버렸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가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가 국가의 AI 관련 인프라 구축 네.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재정 투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반도체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AI 살린다고 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가장 지금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가 대만. 예. 그래서 대만의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됐냐 하면요. 2025년에 수출 증가율입니다. 네. 증가율이 24% 수준이에요. 네, 한 해만에. 예. 그러니까 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한 해에 이렇게 24% 수출이 증가하는 것들을 커버하려면 정말 풀 가동하고도 모자랄 지경이어야 가능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증가세를 보이는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체 수출액 중에는 한 30% 정도를 반도체가 차지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이 수출 증가액 부분에 증가를 시킨 요인, 원인으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 훌쩍 넘겠죠. 네, 저 전체 대만의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예전에는 얼마였냐면요. 2017년도 때쯤에는 네. 그때는 우리 한국 반도체가 또 대만보다 우위를 확실히 점했을 때니까 네. 대만은 그때 반도체 수출 비중이 4%밖에 안 됐어요. 전체 예. 수출액 중에. 그런데 2022년에 이게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냐 하면 23%까지 올라왔고요. 예. 2025년에는 아까 제가 증가율이 24% 수준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네. 쉽게 계산 나오죠. 30%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반도체만 칩 형태로 수출하는 것만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팅 관련한 분야도 한 30% 되고 예. 스마트폰도 또 한 20몇 % 되고 그러니까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뭐 좀 더 전방 산업 형태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 아니면 반도체만 보내던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인 거예요. 예. AI 관련 수요는 어느 정도로 전 세계로 늘고 있나요? 이걸 누구도 모르다 보니까 대만도 더 캐파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더 잘 아시잖아요. AI는 사람이 예상하고 계산한 어떤 모델보다 더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기후를 우리가 예측하는 걸로 한번 돌려본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지금 태풍의 움직임이 이렇고 태양의 어떤 상황이 이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 내일 날씨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모델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사람이 예측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측한 거 말고 AI에게도 시켜봤어요. 근데 AI는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그걸 예측했는지 모르겠고 그 안에 돌아가는 방법은 모른다. 모르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했던 걸 다 걔한테는 알려줬어요. 걔도 네. 뭐 그거 말고도 더 찾아보겠죠. 맞아요. 그런데 AI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결과를 예측한 결과치를 준 게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AI가 사람보다 적중률이 조금씩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더 높아요. 네. 그런데 또 데이터 센터 더 뭐 백업으로 더 지원하고 뭘 했더니 점점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여를 해야 되는지 가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AI에 대해서 돌려보고 막 결과 나왔다는 걸 보면 얘가 통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넣어주는 데이터들은 역사적인 데이터,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를 그냥 쭉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바둑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AI가 들어온
그래서 먼저 온 세계라는 책도 있지만 예. 그 바둑을 두는 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 늘 이기는 방법을 지금까지 과거의 그 기보들을 통해서 예. 습득해가지고 그걸 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통찰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신기한 면이 있는데 네. 기상에서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기업 활동도 바둑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 그렇죠. 누가 제일 좋은 걸 만들고 제일 값싸게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묘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미묘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AI 컴퓨팅 파워를 더 AI에게 제공해서 그걸 달성했다 하는 순간 그 시장을 싹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경쟁적으로 지금 이 AI 투자를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네. 대만 입장에선 우리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 또 대만은 반도체를 국가에서 육성하는 거다 보니까 네. 어느 회사가 파운드리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폭스콘이 하겠다고 했을 때 대만 정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거든요. 예. 너도 해라. 라고 해준 거예요. 대신 가름만은 타준 거죠. TSMC와 달리 그럼 너는 앞으로 뻗어나갈 AI 파운드리로 좀 특화해서 자동차 분야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IoT 각종 제품들도 AI 기반으로 바뀔 것 같으니 그건 지금 TSMC가 전부 커버를 못하고 있으니 그건 네가 해라라고 교통 정리를 싹 해준 느낌이 확 들어요. 아, 그러면 가르마를 타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그렇죠. 전략을 세우는 거군요, 정부가. 실제 대만이 그게 정말 정교한 게요. 네. 우리는 SK 하이닉스하고요. 예.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이 이런 표현이 우리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예. 호환성이 거의 없다,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공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칼국수 많은 방법이 두 집이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칼국수 많은 방법으로 파스타를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뭐 하여튼 그리고 칼국수도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칼국수 자체만으로도. 네, 네. 여기는 기계로 뽑는데 여기는 또 수타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 다를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했느냐? TSMC가 갑자기 주문이 몰렸는데 다른 데로 손님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약서는 TSMC랑 써놨는데 네. 뒤늦게 TSMC가 저희가 지금 이거 다 못하니까 다른 회사랑 계약하시고 뒷부분만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된다? TSMC 말고 UMC라고 또 다른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네. 생산 라인의 호환성이 좋아요. 그럼 TSMC가 UMC죠. 저희가 지금 풀가동 중인데 요거 두 생산 라인에서만 요거만 조금 해서 먼저 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네. 일부가. 네, 서로 보완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만은 이건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그냥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국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면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뭐 TSMC가 중심이죠. 네. 뭐 그래서 이게 그냥 AI 기반으로 다시 국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만 경제는 고민이 그렇게 크게 없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예. 반도체가 이렇게 잘 되니까 반도체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있어요. 네. 이 반도체를 앞으로 더 잘 만들고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자원들을 수급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전력이죠. 네. 그런데 대만도 여러 가지 그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대만이라고 전력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전력 수급에 대해서 우리만큼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대만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민들에게 투표로 결정하자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원전 어떻게 할 건데 탈원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전 계속 사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국민의 국민 투표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탈원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만이 탈원전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5% 미만이에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예전에는 꽤 높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탈원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동안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거쳐서 일어났어요. 네. 첫 번째 일어난 게 2017년도 8월 달인데 그때는 정전이 4시간 49분 동안 정전이 일어나서 피해 가구 기준으로 600만 가구가 피해를 봤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시간 24분. 그래서 이때도 450만 가구. 네. 또 2021년에 바로 4일 뒤에 또 정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정전은 굉장히 길었어요. 8시간. 그리고 100만 가구 피해. 그다음에 2022년에는 12시간 피해 일어났고 또 500만 가구. 그래서 물론 조사를 해봤더니 원전을 폐기해서 네. 그래서 생긴 정전은 아니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사건 또 아니고요. 설비 오작동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설비 오작동. 네. 국민들이 공교로워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쵸? 어떻게 그잖아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전 우리 안 쓰자고 결정한 뒤부터 한 번도 없었던 우리 대만에서 이런 정전이 그것도 5시간 12시간 이렇게까지 일어나고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되게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만은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을 이렇게 공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뭐냐면 석탄 사용. 석탄 사용이 대만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화력 발전의 비중이 뭐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는 알고 있는데 네. 원전을 줄이면서 오히려 늘어서 4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원전이 4%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40%, 석탄 40%. 그러면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그렇죠.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그냥 원전만 안 쓰자고 한 거지. 이거 뭐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TSMC와 UMC 이제 폭스콘까지 네.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반도체 생산 때문에. 예. 그리고 대만 내부에서도 이제 AI 기반으로 산업 거점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선 지금 이렇다 할 명확한 대비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 대만이 AI로 대박 났어도 AI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건데 그 고민이 있다. 있는데 에너지 안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늘 신경 써야 한다고 박정희 교수님은 예. 역시나 박종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대만은 사실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대만의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요 몇 개의 반도체 회사가 그 전력에서 본인들이 그 소비하는 양이 네. 30%가 좀 안 돼요. 반도체 회사들만 그렇죠. 전체 전력의 30%를 쓴다. 예. 이야,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니까 뭐 그럴 법도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죠? 대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예. 5년 단위로 이들 반도체 회사가 추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네. 늘어나는 증가율이 5%포인트씩 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예, 5년 단위로 5% 가까이씩 정확히 말하면 한 4.12%씩인데 예. 이 정도씩 늘고 나니 이거 뒷감당 어떡할 건데. 그럼요. 계속 발전소 지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력 수급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자꾸 정전 생기고 그리고 원전은 원래 20%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했다가 국민들이 그냥 다 듣고 전문가들 얘기 다 듣고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원전은 쓰지 맙시다. 네. 결정을 했잖아요. 예. 국가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야죠. 국민 투표까지 했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래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20% 조금 안 되는 원전을 5% 안 되는 수준까지 비중을 낮춰놨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못 찾아서 어떻게 했느냐. 원래 대만도 지금 현재는 신규 원전을 건립하는 걸 모두 다 중단했고요. 기존 상업용 원자로도 순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동 원자로였던 마안산 3기 원자로가 있습니다. 예. 이 3기 원자로가 원래 운영이 올해 5월 달에 종료하면서 원전 제로 국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하면서 대만의 야당인 국민당과 타이완 인민당이 주도를 해서 원전 수명 연장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4%가 남은 거군요. 예. 그래서 이거 최대 20년 연장 한번 하자. 이 무작정. 네. 우리가
탈원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안은 마련할 때까지 조금만 더 쓰자. 네. 이렇게 이제 절충을 해본 거죠. 대안은 주로 어느 쪽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고 네. 하나요? 해상풍력하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광하고요.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30%까지 좀 늘리고 석탄은 한 좀 더 줄이고 천연가스를 50% 이상으로 늘려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소를 어떻게든 좀 많이 활용해서 수소 비중도 10% 넘게 좀 써보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사실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이면 지금 있는 인력 없는 인력 다 갖다가 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만은 지금 반도체 인력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만이 국제 통계상에서 합계 출산율이 국가가 아니니까 국제기구에선 빠져 있는데 네. 우리 못지않게 낮아요. 그래서 청년층이 없습니다. 없진 않겠죠. 그게 그만큼 적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딴지거로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스템이라는 그걸로 분류 하잖아요. 예. 공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 스템 관련한 학과에 대만이 기피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요? 왜요? 우리나라는 기피가 아니잖아요. 예. 대만은 기피 현상이 있는 게 너무 일이 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네. 반도체 기업 들어가면 고액 연봉에 탄탄하고 대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보증수표예요.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대 공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약간 기피하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젊은이들도 뭐 이른바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요즘 세대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 게 아버지랑 어머니가 네. TSMC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네. 그런데 이게 TSMC 사내 직원들의 앙케이트 조사로 한번 발표됐다가 되게 이슈가 됐던 이런 거 적이 재밌죠. 있는데 네. 우리 애는 반도체 전문가를 안 키우고 싶다. 내가 호되게 당했는데 애한테까지 예.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예, 너무 일이 TSMC는 또 노동 강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공대 기피 현상도 조금 있고 합계 출산율이 대만이 0.8이거든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높네요. 그래도 어쨌든 심각한 수준이네요. 근데 곧 우리보다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 도대체 어디서 인력을 충원할 건데. 그런데 또 대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네. 한국보다. 네. 중국 본토에서 대만 반도체 전문가를 너무 많이 빼가요. 그렇겠죠. 네. 말도 쉽게 통하고.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한국 인력 데려가봤자 네. 말도 안 통하고 적응도 못할 가능성도 높고 한데 네. 대만은 원래 같은 민족, 같은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순이는 한국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라 대만 반도체 전문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 유출에 저출산에 공대 기피 현상에 그리고 이미 확보하고 길러냈던 인력들은 전부 어딘가에 다 투여돼서 철야 근무하고 있고 야 이제 새로 발주 들어온들 누가 할 건데 이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만은 해외 인재 유치 제도를 적극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에 외국인 전문 인재 유치 고용법 이걸 통과시켜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디지털 전문가면 노마드다. 여기 와서 잠깐 일하고 또 가시려면 가셔라.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묶어두는 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땐 대만을 선호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름으로 안정감도 주는 거예요. 대만에 잠깐 오셔가지고 저희 일손 모자랄 때 1, 2년 바짝 일하시고 목돈 받아서 벌어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인력 유치를 지금 해가고 있고 요즘에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를 대만에서 누리십시오. 예, 이런 맞습니다. 홍보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28년까지 대만이 필요한 외국 인재 유치 목표가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AI 인재. 예. 20만 명 유치해야 된다. 오.
20만 명의 인재를 그냥 뭐 생산직에 있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예. 최고 인재 20만 명을 유치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AI 인재를 다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거대한 목표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거의 그 수준인 거죠. 네. 그런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구획도 했는데 네. 디지털 노마드로는 2, 3만 명 데려오고 국제 인재는 한 6만 명 이상, 화교권 인재를 한 또 5, 6만 명 이상 이렇게 각각 어떻게 해서 이 인재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 이거고요. 네. 그리고 대만도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가장 중요한 그 허리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년으로 은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분야는 전통적인 그 제조업과는 또 달리 첨단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새로운 뭐 반도체 생산 기술이 만들어지면 이전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구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노하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느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년 연장의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대규모로 이 인력이 필요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아까 전력처럼 인력도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력 문제, 에너지 안보와 인구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것도 지금 대만이 머리 터져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다음은 뭐냐? 우리 반도체 만들 때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다. 네. 대만이 지금 물 부족 때문에 또 머리가 쥐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반도체가 고사양이 되면 될수록 세정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정. 예. 반도체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수를 많이 쓰는데요. 네. 저도 이거 한번 듣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12인치짜리 웨이퍼 이거를 한 장 생산하는데 예. 들어가는 용수 양이 4,000리터예요. 웨이퍼 한 장이면은 반도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어느 반도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 10인치 대봤자 모니터보다 작잖아요. 그래봐야 뭐 반도체 몇 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인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야 4,0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생수 2,000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고사양의 반도체가 되면 될수록 1인당 물 사용 횟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물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교수님 타이페이 저도 여행 많이 가봤는데 비 엄청 오던데 그런 나라에 무슨 물이 부족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만의 지형이 굉장히 특이해서요. 네. 비는 엄청 와요. 네. 근데 그 비를 어디 담아둘 수 있는 국토의 형태가 아니라 단기간에 전부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만도 엄청난 화산지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머금는 게 아니라 다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지형이라서 물을 머금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만은요. 그냥 약간 여담입니다만 우리 오승환 아나운서도 대만 혹시 여행 갈 기회 있으시면 대만은 타이페이나 이쪽 그 서쪽 말고요. 네. 동쪽을 가보세요. 안 가봤어요. 산세가 죽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강도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다가 댐을 만들고 하면은 좀 저장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네. 강줄기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강의 경사라고 하죠. 예. 이게 너무 가파릅니다. 대만이 얼마나 그러면 산봉우리가 높아서 강줄기 계곡의 그 각도가 가파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남북 다 합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백두산. 백두산의 해발 고도가 아마 2,700m 이 정도 될 겁니다. 대만은 3,000m 이상의 고봉우리가 290개나 돼요. 그 작은 땅에 진짜 엄청난 산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자동차 빌려서 여행할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괜찮은 호텔들이 있는데 그게 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삽시간에 엄청난 강수량이 있어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가파른 속도. 그러다 보니 이 물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대만이
앞으로 이거 물은 정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대만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게 재생수 활용하자. 이미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로 사용됐던 물을 다시 쓰자는 건데 정화 처리해서 식수를 제외한 산업용수 등으로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맞물려 있네요. 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해수를 가지고 정화해 가지고 쓰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사면이 다 바다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그거예요. 해수 담수화 공장 건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수를 담수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장 짓고 있는 개수만 24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해수를 생활용수나 산업용수로 바꾸는 것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8년까지 8곳을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기존의 1일 담수 생산 능력의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담수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대만의 반도체 붐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대만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인력을 해외에서 좀 유치해 오는 방법, 물에 대해서는 뭐 담수화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는데 에너지 쪽에는 큰 대안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해상 풍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원전 조금 더 오래 쓰는 거 그리고 천연가스 더 많이 확보하는 거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물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인력도 이제 대만이 문제 다 해결했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고민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에서도 어떤 신규 대안이 나왔냐면요. 복류수 개발 사업. 복류수는 뭐예요? 예, 쉽게 말해서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경로를 복류. 물줄기를 2-3가지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이 우리 북한강, 남한강에서 우리 한강으로 내려오는 그 경로만 있었는데 물꼬를 또 따로 떼가지고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땅을 파서. 그런데 그 다른 데는 어떤 데냐 하면 지하에 스며들어서 물을 머금고 있는 곳. 그런 데로 좀 물줄기를 돌리자. 우리 제주도에도 이렇게 흡수했다가 내보내는 곳들이 이제 용출수라고 하나요? 그런 곳들의 지형을 찾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자갈층이나 모래층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형으로 물줄기를 돌려서 거기에서 좀 물을 담고 있게 해서 비상 상황에는 보조 수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연을 바꾸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안을 찾다 이제 자연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에 대해서는 아무튼 문제가 많다, 고민이 많다. 이런 결론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만의 상황을 쭉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반도체 때문에 경제적인 호황,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다 돌려받을 정도의 호황을 이루고는 있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고민은 많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만과 산업 구조가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많다 해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전력이나 물이나 인력 문제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민인 부분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기대감을 많이 한국 반도체 회사에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왜냐하면 한 나라가 지금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의 수위에 지금 발주가 밀려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불씨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지금 이 TSMC에 발주하는 반도체의 절대적인 고객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지금 AI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그들 회사들이 지금 과잉 경쟁을 하다시피 해서 우리도 발주하자, 우리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선점 안 하면 우리 AI 산업에서 밀려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그들이 어느 공간에서 모여서 또 자주 만나더라고요. 그 5-6개 회사의 CEO들이. 맞아요.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지금 TSMC에 전화해봤는데 당분간 물건 만들어 주지도 못한데 그럼 우리 담합이라고 하죠. 암묵적인 길들을 조성해서 우리 돈도 지금 별로 없고 뭐 AI 버블론도 나오고 뭐 다들 부채 땡겨서 투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인데 잠깐 쉬어갑시다 우리. 우리 합의 보는 거 어때요?
AI 반도체도 지금 못 만든다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전 세계 수요가 대만에게만 가동되는 물량으로 국한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 AI 기업들이 사실 뭐 방금 말씀드린 건 그냥 네. 가상의 시나리오고 그렇죠. 실제로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더 시설 투자를 많이 해갈 게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경쟁 구도가 이렇게 호혜적으로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면 근데 뭐 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긴. 군소한 AI 회사로 이제 출사표 던진 회사들 있잖아요. 네. 비상장된 회사고 우리에게 익히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큰 회사들은 지금도 워낙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이니까. 그런데 네. 그럼 그 회사들이 TSMC 말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눈을 돌려서 네. 반도체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만이 만약에 지금 제가 열거드린 숙제들 이거 다 해결하고 이제 폭스콘까지도 파운드리에 진출을 하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도 똑같은 고민하거든요. 네. 전력 어떻게 할 건데 그다음에 물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인력 공급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다 지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빨리 더 대만보다 빨리 찾지 않으면 예.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만이 반도체를 이렇게 국가 산업으로 일으키면서 했던 고민,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는 고민을 미리 해결해 나가면서 대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뭐 뒤늦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대만으로부터 배워서 미리 준비해 나가는 거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는 또 HBM 뭐 요즘에 많이 기사 나오던데 좀 특화할 수는 없나요? 이게 그거는 또 좀 어쩌면 뭐랄까 종속되는 느낌이라서 이 HBM 이런 쪽으로만 특화하는 거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실까요? 뭐 아닙니다. 특화하는 것도 필요해요. 특화는 지금은 필요하긴 하고 어쩔 수 없이 특화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예.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진짜 뭐 반도체 인력 공급에 단절이 올 정도로 걱정이 많아요. 네. 그러니 특화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고부가가치 쪽으로 해야죠. 이제 그러면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요. 네. 파운드리라고 통칭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뭐 자동차 쪽 파운드리라든가 네. 로봇 쪽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대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콘 통해서 그것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네. 자, 근데 대만도 지금 반도체 중심의 고민거리 말씀드렸는데 예. 반도체 말고 네. 대만 경제 전반의 고민거리들도 또 있어요. 예. 가장 큰 게 양극화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대만이 더 심각해요. 예. 왜냐하면 네. 국가가 너무 독보적인 주력 산업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대만의 산업군들은 독보적인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산업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과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급여 수준의 차이는 네. 벌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독보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내려면 또 소수의 S급 인재의 유치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소수의 S급 인재가 또 거기에서 생기는 전체 부가가치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맞습니다. 또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은요. 저도 숫자를 확인하고 놀랐는데 지난 30년간 네. 자산 가치의 격차 그러니까 대만의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와 예. 좀 소득계층이 떨어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격차가 30년 동안 67배 격차가 벌어졌어요. 아, 이게 뭐 어떻게 수치를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 네. 격차가 60배 차이가 나요. 67배가 됐다고요. 예. 예를 30년 들어서 동안. 뭐 오승환 아나운서와 제가 뭐 30년 전에 네. 3억씩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었는데 그래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네. 업종을 오승환 아나운서는 반도체를 선택하셔서 네.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됐고 네. 저는 뭐 해운업을 네. 뭐 대만의 에버그린이라는 해운사에 네. 채용됐다. 사면이 받았는데요. 예. 네. 좋은 그랬는데 사업이죠. 6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 네. 그렇게 지금 어쨌든 극심한
빈부격차,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만에서 사회 문제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중국의 태클이에요. 아, 그렇죠. 아까 초반에 지정학적 문제가 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중국이 쉽게 말해서 껐떡하면 뭘 하느냐? 사이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네트워크나 전력망을 공급을 했고요. 전력망은 심각한데요. 예. 특히 그 대규모 정전 상태. 이게 중국 소행이 아니냐라는 대만 내부에서 의심도 나왔겠군요. 그렇죠. 당시에.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대만이 자주 또 인터넷이 가끔 끊깁니다. 왜?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어요.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거는 다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국가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기로 마음 먹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밝혀진 건 없지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중국은 미안. 뭔가 전력 문제가 발생했어.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 금융 부분의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절단, 그다음에 민간 선박들이 대량으로 나가는 걸 가끔 봉쇄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겐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에. 네. 표정이 바뀌셔가지고. 진짜로요. 우리도 다시 경제 성장률 3%, 4% 갈 수 있어요. 네.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AI 시대에 지금 한국 분위기는요. 다들 걱정이 많아서 노심초사해요. 나도 일자리 대체되는 거 아니야? 난 이제 뭐 먹고 사는 거야? 이러는데 AI 포비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라디오 때문에 해외 출장을 못 가지만 저랑 같이 연구하는 동료들 중에는 지금 출장 갔다 온 분들이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갔다 온 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실리콘밸리 정호야 요즘 신났대요. AI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게 너무 빨리 너무 유능한 누군가와 일하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서 그동안 우리 이거 동료를 못 찾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AI 붐을 보고 있는 나라에서 한쪽은 신바람이 났는데 한쪽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거 너무 차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만을 보면서 벌써 우리는 아직 숙제 푼 것도 아니지만 신바람이 났거든요. 우리도 곧 오르겠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기회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대만 경제를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또 하죠. 또. 우리가 대만 경제를 통해서 대만은 지금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라고 포착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라든지 에너지, 물,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불평등 이런 것들도 또 고민을 해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잡기도 하고 하는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가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1시간 동안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될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